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올림입니다. 자, 오늘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 그 5번째 마지막 리뷰 시간입니다. 자, 너무나 좋은 책이고 또 그에 걸맞게 좋은 글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그동안 책 리뷰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이 책만큼 이렇게 많이 리딩을 하는 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만큼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그런 구절들이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마지막 시간 5번째 파트는요, 착하고 성실하되 영악하고 게을러지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어떤 생활 태도, 마음가짐, 가치관,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돈 이야기입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이 인격체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에도 생명이 있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을 우습게 여기고 줍지 않는다거나, 푼돈이라고 함부로 대한다거나, 명분 없는 것에 거침없이 큰 돈을 쓰는 모든 행위는 돈이라는 인격체에 대해 모욕을 가하는 일이다. 동전은 어린아이이고 큰 돈은 어른이다. 자기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상대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돈은 다시 찾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돈도 기분이 상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네요. 돈을 소중히 여기고 옳은 곳에 써주고 합당하게 대우해주면 돈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도 데려오고 또 떠나지 않으려 함께 모여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한다. 돈 역시 어떤 행위들이 만들어낸 상황의 결과물이다. 세상의 모든 행위는 결국 연결이 되어 있다. 이는 비단 생명끼리의 교류뿐 아니라 무형, 비생물, 관념 등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랑에 지쳐 도망가게 된다. 돈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람을 무시해서 가지 않는다. 아낄 때는 아껴주고 좋은 곳에 보낼 때는 흔쾌히 보내주는 사람이라면 돈도 그에게 다시 오고 싶어 한다. 그러니 돈을 인품을 가진 인격체로 생각하기 바란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걸 보면요, 그 시크릿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시크릿, 어떤 끌어당기는 힘. 내가 진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어떤 열망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가지려고 이루려고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 결국 이게 현실이 된다는 거요. 저는 이 시크릿 의심 없이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것도 같은 개념인 거죠. 돈을 그냥 한낱 쇠붙이, 구리로 만든 이런 거라고 해서 한낱 종이로 만든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그렇게 생명체 없는 그런 물질로 다루느냐. 그게 아니라 김승호 회장님처럼 돈에도 인격체가 있다. 작은 돈은 이 동전은 어린아이, 큰 돈은 어른, 이렇게 생각하고 보낼 때도 잘 보내주고 올 때는 반겨주고 떠날 때는 이렇게 인격체처럼 대해주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돈이 내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더 나한테 오려고 하고 진짜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길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돈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검소와 인색의 차이입니다. 검소와 인색. 자, 이거는 우리가 좀 부를 쌓아갈수록 잘 인식해야 되는, 잘 구분해야 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챕터는요, 다 읽어야 돼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장들의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검소와 인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기를 아끼는 것은 검소다. 그러나 일하는 직원들에게 옷을 두껍게 익히고 히터를 줄이는 것은 인색이다. 스스로 간단한 음식을 사 먹는 것은 검소이지만 직원들에게 싸구려 음식을 먹이는 것은 인색이다. 사장이 저렴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거나 삶의 모범처럼 자랑하는 것도 검소와 인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다. 검소함은 자신에게 한정되어야 한다. 가족이나 직원,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한다면 사업이 아니라 종교다. 자신이 갖춘 부를 자랑하지 않고 절제와 검약한 행동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행동 안에서 끝나야 한다. 인색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색한지를 모른다. 대부분 자신들은 아주 검소하며 그 검소함을 좋은 덕목으로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검소함이 다른 이에게 요구되는 순간 검소는 인색으로 바뀐다. 자신을 벗어나면 누구나 인색한 사람이 된다.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 가면 당신은 탕수육보다 짜장면이 맛있더라도 먼저 짜장면을 시키면 안 된다. 직원들이 다 주문을 하고 나면 비로소 주문해야 하며 그래도 짜장면이 먹고 싶다 하더라도 팔보채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팔보채가 나오면 짜장면을 시킨 직원들과 나눠 먹으면 된다. 사장은 회사라는 조직의 리더일 뿐 선생이 아니다. 직원들과 사업상 결정에서 어른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인생에서 어른 역할은 억지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자신의 검소함을 자랑하고 직원들에게 강요하게 된다. 이런 사장을 둔 직원들은 인색한 사장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회사 자산에 손을 대고 틈만 나면 충성심을 버린다. 사장은 작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직원들에게는 큰 차를 타게 해주거나 큰 차를 타는 것을 나무라면 안 된다. 직원들 하나하나는 다른 삶의 목표가 있으며 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사장과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검소가 나를 벗어나는 순간 인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상황이 나빠지면 아무도 내 곁에 없게 될 것이다. 야, 검소와 인색함, 이 차이를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이걸 녹여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사실 좀 검소한 생활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좀 소비를 많이 하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제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은연중에 이렇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이다, 맞는 삶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뭐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따져보면요, 지금 여기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것처럼 어쩌면 뭐 그게 정해진 게 아닌 거죠. 벌지 못하면서 자기 벌이보다 흥청망청 많이 쓰는 거는 그 자체로 나쁜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삶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많이 벌면서 또 내가 많이 버는 만큼 또 충분히 소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쵸? 정말 가장 나쁜 게 이건 것 같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 좀 벌고요. 충분히 벌고 그리고 본인이 검소한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거, 잘못 사는 거라고 아주 터부시하는 거, 이게 안 좋은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 그렇게 따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아끼면서 살아야 되고 다 이렇게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거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 강요하는 순간 인색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좋은 삶으로 보이면 그들이 그걸 삶의 모습으로 모범으로 채택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또 본인에 맞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은 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제 리더라면 너무 검소함, 인색함만을 직원들에게 강요하거나 또 이렇게 뭐 밥 먹고 이렇게 돈을 사용할 때 너무 스스로 검소하게 해가지고 직원들까지 주눅들게 하지 말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배워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자리와 혈액형 그리고 다단계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별자리나 혈액형에 따라 사람들의 운명 또는 성향이 구분된다는 논리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 다단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거리를 둔다. 그런 논리를 믿는 직원들을 승진시키고 싶지도 않고 주변 친구들이 그런 논리를 믿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진지한 교류는 이어질 수 없음을 느낀다. 진짜 우리 주변에요, 혈액형을 100% 믿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요. 그 A형은 이런 사람, B형은 이런 사람, AB형은 이런 사람, 이렇게 그냥 완전히 딱 단정 지어버리는 사람도 많고요. 이 혈액형뿐만 아니라 별자리나 사주,
여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다 결정되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서 딱 규정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서 그 안에다 모든 걸 다 넣어버리는 거죠. 저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어느 정도 그게 뭐 현실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요, 이 폐해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서 딱 단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너는 뭐 혈액형이 이러니까 이런 사람, 너는 사주가 이러니까 이런 사람, 너는 이런 성향의 사람 하고 딱 규정을 지어버리니까 그거 자체가 고정관념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 사람이 뭔가 좀 새로운 행동을 하거나 새로운 뭔가 모습을 보이거나 하면은 그러면 내 마음이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이런 애인데 왜 이렇게 해? 한마디로 변화를 용납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떠한 발전, 어떠한 창의적인 거 이런 거 나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규정 짓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한 인간에 대한 가능성과 그 성품의 다양함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운명은 그 생각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고 불과 몇 가지 혈액형으로 인간의 성향을 나누기에는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단계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나 미묘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척, 친구를 비롯하여 모든 아는 이들을 사업거리로만 만들기에 가장 비열한 돈벌이 가운데 하나로 본다. 한 사람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내가 그를 만나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인간 존재의 가치를 가진다. 그 가치를 돈벌이로 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뭔가 이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얘기한 것처럼 규정,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딱 규정 짓는 순간 그 이상의 발전과 변화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위대한 심리학자 중에 이제 우리가 프로이드를 들 수가 있고 또 아들러를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프로이드는 뭐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다분히 결정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의 어떤 환경, 뭐 트라우마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러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아들러의 철학은 완전히 그 반대점에 서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은 뭐 그런 걸 갖고 태어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지만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의지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그만큼 대단한 것이다 하는 이런 결정론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고 뭔가 성장하고 변화가 가능한 이런 사고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이 후자의 이런 가치관, 사고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뭐 혈액형이라든지 별자리라든지 뭐 사주라든지 다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좀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사람, 내지는 돈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돈을 터부시하는 사람, 꼭 돈해야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돈하면서 연연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좀 고상하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챕터, 김소 회장님이 내가 돈을 버는 이유라고 이렇게 아주 딱 강하게 제목을 붙여서 말한 이 챕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챕터는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챕터 전체를 거의 3페이지에 가까운데 이 챕터 전체를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돈을 버는 상당히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가 2개 있다. 첫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다.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남자와 가장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이유다. 나는 내 가족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녕을 위하는 모든 일에 내가 버는 돈들이 사용되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한편으로 자부심도 느낀다. 혹자는 지나친 가족애가
사회의 폐쇄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사회활동의 무관심으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퇴보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자기 가족만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은 자기가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오히려 사회 정의를 고양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저도 믿습니다. 가족에게는 아주 인색하되 남들에게는 지극히 너그러운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과 아내에게 남는 것은 참 좋은 아버지를 두어서 좋겠다는 허울뿐인 평판과 빚 보증뿐이다. 그런 아버지들은 내 재산과 시간과 재능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데 보람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얻는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행위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것은 분명 미덕이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들은 자신과 가족을 동일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 자신과 가족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아내와 자식은 가족 이전에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좋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일이면 더욱 좋다.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일이 힘들면 가까운 친척, 친구들이 먼저고 당연히 친구나 친척보다 우리 가족이 먼저다. 당신의 역량에 따라 가까운 가족부터 우선 책임지고 여유가 남으면 친척들과 친구들을 챙기고 지역사회로, 국가로 퍼져가면 되는 것이다. 강아지에게 달걀 삶아주고 소고기 먹이기보다는 굶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돌봐주고 수천 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의 어린이보다 뒷집에서 끼니를 굽는 아이를 살펴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나는 내가 버는 돈이 가족을 비롯하여 내 지근거리의 사람들부터 혜택을 보기 바란다. 가족, 친척, 직원, 친구 등이 먼저 만족해야 한다. 조카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데 엉뚱한 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면 안 된다. 직원들의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회사가 지역사회에 수억 원씩 기부를 해도 안 된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일단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저도 기부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물어봅니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어린이 기부하는데 뭐 월드비전 같은데 매달 뭐 몇만 원씩 내시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런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는 어떤 봉사나 기부를 하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일인데 너무 뭔가 어떤 형식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본질적인 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 내 가족부터 책임지고 건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내 가족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어디 저 멀리에 있는 다른 대륙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하는 이런 좀 조금 뭔가 좀 빈트가 어긋난 잘못된 거죠. 그렇죠? 뭔가 방향이 잘못되고 순서가 잘못된 거죠. 당연히. 지금 여기 우리 김승호 회장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나와 내 가족부터 온전히 책임을 지고 건사하고 그러고서 점차 이렇게 나의 영향력, 나의 어떤 봉사, 좋은 마음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을 왜 버는가라는 생각이 우선 돼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렇게 올바른 순서대로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뭔가 지금 내 가족들은 어떤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불만족해 하거나 뭔가 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뭔가 거창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인류애적인 생각을 하면서 가족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다른 데 좀 돈을 쓰고 있거나 이러고 있다면 이게 제대로 내가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시간을 사기 위함이다. 내겐 인생이 딱 하나 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두 개의 인생을 사거나 세 개를 가질 수는 없으나 돈은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 많아지는 것은 좋으나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더 써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사장이 바쁘다는 것은 일의 규모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사장은 바쁘고자 하면 얼마든지 바쁠 수 있고 한가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한가할 수 있는 자리다. 바쁘게 일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방법도 있으나 하지 않음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도 있다. 누군가에게 권한을 부여하기가 미덥지 않아 계속 참견하고 관리하는 성격은 아무리 회사가 커져도 자신의 인생을 가질 수 없다. 그에게 삶의 목적이 일이라면 그것마저 나무라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 아래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부여하라. 그리고 믿어라. 믿지 못하겠으면 믿는다고 믿게라도 만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 당신이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자유롭게 된다. 당신의 자유가 바로 당신의 가치다. 태어나서 남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야말로 사업의 꽃이다. 가족 부양과 인생에서의 완벽한 자유, 이것이 사업가로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가치인 것이다. 제가 여기서 리뷰에서 읽진 않았으면 중간에 그런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거,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족들을 어떤 이 돈, 경제적인 불안감에서부터 온전히 해방시키는 일이다. 그게 나만의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의 최고의 보람이자 첫 번째 의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이야기 연장선상이죠. 일단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 최소한. 그러고서 그 바탕 위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내 가족이 아직도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고 경제적인 불안 여기에 쌓여 있는데 무슨 이웃을 돕는다고 하고 무슨 인류애를 들먹이고 이거 거꾸로 해도 한참은 거꾸로 됐다는 거죠. 가족을 건사하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서 그 뒤에 남을 돕고 또 나도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즐기면서 살고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돈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돈을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올바른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 동감합니다. 자, 다음 챕터는 사장은 건강해야 한다.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살을 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간헐적인 다이어트로는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척을 할 뿐이다. 벽으로 던져진 공처럼 재빨리 튕겨 나올 뿐이다. 모든 다이어트는 음식을 조절하여 살을 뺄 수는 있어도 다이어트가 끝나면 원래대로 다시 100% 돌아온다.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생활 패턴이므로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없다. 당신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든지 운동을 결심하든지 살을 빼기로 마음먹었다면 지속 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평생 할 만한 식습관을 중심으로 개선하고 운동을 하려면 평생 지속 가능한 운동 범위를 고려해서 해야 한다. 만약 지금 하는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평생 지속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그만두거나 나중에 그만두거나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또는 우리의 경험상 너무나 이런 걸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체중 19kg를 감량한다고요? 이거 한 3개월 프로젝트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헬스장 열심히 다니고 막 음식 조절하고요. 그쵸? 그리고 막 술도 안 먹고 매일 걸어 다니고 뛰고 이러고 하는데 그 목표한 기간, 그걸 지킨 기간 동안은 10kg를 뺄 수도 있고 5kg를 뺄 수도 있고 합니다만 그거를 우리가 놓는 순간, 그쵸? 놓는 순간 바로 그걸 만드는 데는 몸을 만드는 데는 3개월, 6개월이 걸리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한 달, 3개월, 6개월 아무리 그걸 잘해봤자 이 생활 습관에 당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면서 일상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이어트나 운동의 최종 목표는 건강한 몸이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뀐다. 좋은 습성들이 내 생활에 많이 들어올수록 내 허리는 곧아지고 복부 지방은 사라지고 엉덩이는 올라가고 피부는 고와지는 것이다. 억지로 다이어트나 무리한 운동을 해서 얻은 몸은 결국 내 습관에 질 수밖에 없다. 평소에 쌓은 생활 습관의 결과가 결국 나 자신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나 자신을 이루고 있고 나의 습관이 나의 모습이다. 이거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근데 너무나 정확한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쌓은 생활 습관의 결과가 결국 나 자신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나 자신을 이루고 있고 나의 습관이 나의 모습이다. 내가 과체중이란 이야기는 내가 먹는 것과 나의 습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삶이 성실하고 먹는 것에 지나침이나 치우침이 없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멋진 몸을 갖게 된다. 굳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안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국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요. 그렇죠? 매일의 삶에서 그냥 뭐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막 무리하게 하고 평상시에 안 하는 거 하는 거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살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지 않고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지 않고, 그렇죠? 운동 우리 일상 속에서 열심히 하고 끼니 잘 챙겨 먹고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소식하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고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거 적게 하거나 안 하고 그러면 뭐 좋은 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 그렇게 좋은 습관을 일상 속에서 가지면 좋겠습니다. 상대에게 존중을 받는 방법. 상대로부터 존중.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다 원하는 건데 상대에게 존중받는 방법이 너무나 쉽다. 요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재미나는 예를 김성관 회장님이 들어주시는데 어느 이제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신 거예요. 만났는데 이분이 아주 그냥 굉장히 실패도 많이 하고 하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근에 사업체를 아주 크게 일구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본인도 너무나 감격에 겨웠던지 김성 회장님을 만나서 3시간 동안 본인 자랑을 그냥 쉴 새 없이 하신 겁니다. 김성 회장님도 그에 못지않게 성공한 사람이라서 본인도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꾹 참고 오히려 맞장구 쳐주면서 질문해 가면서 3시간 동안 그분의 그 사업 성공 무용담을 그냥 끝까지 들었더랍니다. 예.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을 포함해서 이제 김성 회장님과 같이 여러 명의 사업가들이 함께 또 이제 자리를 함께 할 일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또 이분이 또 이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거만하게 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우려였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김성 회장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다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이분을 자랑을 시키고 소개를 시키고 하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김성 회장님이 누구인지 김성 회장님 얘기도 잘 안 했는데 이분은 뭐냐면 그래도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 얘기를 3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이나 자기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리고 경청하고 맞장구 쳐주고 인내하면서 들어준 거 그걸 보면서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자체로 이 사람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인품이 훌륭하다라고 여겼던 거겠죠. 그래서 김성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것만으로 상대방에게 굉장히 존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 책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면 거기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뭐냐면 데일 카네기가 뉴욕 사교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어떤 이제 여성분이 있는데 이 여성분하고 처음 만난 겁니다. 파티장에서.
그리고서 여성분의 이야기를 거의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기만 한 겁니다. 이 데일 카네기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더랍니다. 뭐 인사하고 웃어주고 들어주고 질문하고 맞장구 쳐주고 이렇게만 하고 헤어진 겁니다. 그랬는데 그 며칠 뒤에 그 부인이 이제 어딘가에 어느 언론에다가 이제 글을 쓴 것이죠. 유명하신 분이니까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썼더랍니다. 데일 카네기야말로 뉴욕에서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썼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 김승우 회장님의 사례나 이 데일 카네기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명확하죠. 말을 잘한다는 거,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상대방에게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거, 이걸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잘 들어주고 그분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경청하고, 이거야말로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는 최고의 방법이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죠.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묻고 들어준 사람이 답하고 말하는 사람보다 우위에 선다. 대화 중에 반박이나 변명 또는 주도하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그런 방법들이 상대의 존중을 얻는데 언제나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급한 마음에 나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정신이 없어서 남의 말을 끊거나 대화의 중심을 벗어나 다른 말을 하기 일쑤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나는 말을 많이 하고 온 날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저녁이 지날 쯤이면 느낀다. 특별히 처음 친분을 맺는 사람과의 대화는 유난히 조심하지만 속물의 근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내 자랑을 하고 들어온 날이나 쓸데없이 아는 체하고 온 날 저녁이 되면 조용히 부끄러워지기 시작한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말이 많으면 자랑하기 마련이다. 들어주고 묻는 것만으로 힘 안 들이고 상대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자꾸 잊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훌륭한 가르침이고 깨달음이죠. 그렇죠? 가급적이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상대방, 타인의 말을 귀 기울여서 진심으로 경청하려고 하고, 내 자랑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이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자, 마지막 챕터. 자, 오늘의 마지막 챕터이고 이 생각의 비밀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음부터 성장하는 사람, 마음부터 멈추는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마음부터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마흔이 되면 멈추는 사람이 있다. 마흔 전에 성공하면 마음부터 멈추고 마흔 후에 성공하면 마음부터 성장한다. 사람은 마흔이 넘어서야 경험과 지식이 균형을 이룬다. 인생의 반은 살아야 흔들림의 추가 앞쪽 무게를 견디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어야 함부로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도 잘 알게 된다. 그래서 사업은 항상 마흔부터 진짜 게임이라 생각한다. 마흔까지는 무엇을 하다 어떻게 망해도 다시 설 수가 있다. 몸만 상하지 않으면 된다. 마흔 안에 얻은 모든 경험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마흔 이후에 버는 것뿐이다. 마흔 전에 아무리 벌어도 결국 마흔 이후에 번 것들만 남는다. 그러니 마흔 전에 하는 실패를 두려워 말고 마흔 전에 쌓은 경험을 소중히 간직해서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훌륭한 사업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20대부터 사회생활 시작한다고 보면요. 20대는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빈 몸뚱아리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대 때는 그야말로 너무 이제 성공, 돈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그야말로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때는 인생의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20대처럼 무모하게 행동해서도 안 되고요. 도전하는 데는 여전히 도전하고 실행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만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자기의 재능을 살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가고 그래서 어떤 뭐 직업적이든 아니면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0대까지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30대까지 너무 지키려고 좀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만 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안정적인 것만 찾으면 그러면 정작 40 이후의 삶에서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까지 벌은 거를 다 잃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수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승호 회장님도 사실 20대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30대까지 사업을 7번 정도 벌려가지고요. 미국에 가서 그 7번의 사업이 다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책 말고 그 김밥 파는 CEO 책을 보면 김승호 회장님이 도시락 사업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패했을 때 그 장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눈물겼습니다. 본인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아주 좀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어서 끝까지 노력했는데도 이제 무너져서 그 마지막 그 실패한 이제 그 순간에 집으로 와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끝나서 그걸 확인하고 끝까지 했는데 안 돼서 집에 와서 그 아내분의 무릎에 고개를 묻고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펑펑.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고 인정이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펑펑 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거겠죠. 내 모든 걸 다 해봤으니까. 내가 거기다 다 바치고 나를 다 올인했는데도 그런데도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사람들만 그렇게 아마 펑펑 원 없이 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고 그때 이제 그 아내분 사모님께서는 김승호 회장님한테 같이 울면서 사내가 뭐 이까짓 것 갖고 우냐고 내가 나가서 파출부이라도 할 테니까 당신은 사업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면서 그 우시는 김승호 회장님을 다독여줬고 용기를 불어넣어줬고 김승호 회장님이 또 거기서 힘을 얻어서 거기서 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8번째 진짜 7.8기죠. 8번째 벌린 이 도시락 사업에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셔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30대까지는 많이 시도하고 깨지고 계속 깨지고 하더라도 괜찮다. 너무 연연하지 마라 실패하는 거에. 계속 도전해라. 도전하고 하다 보면 그때까지 쌓인 그 실수와 실패, 그 경험, 그 도전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40대 이후로는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본인의 삶을 갖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40 이후, 40이면 이제 인생 후반전 아닙니까? 그렇죠. 40 이후에는 또 뭔가 40 이후에 벌리는 사업들 대부분 좀 크게 벌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0 이후에 한 번 무너지면 오히려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라도 그런 실패, 실수 이런 것들은 20대, 30대 때 먼저 겪어보는 게 뭘 봐도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 이전에 내가 너무 잘 나가지 않아. 40 이전에 내가 너무 남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승부는 40 이후에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장 5회 방송에 걸쳐서 제가 존경하는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이라는 멋진 책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생각의 비밀이란 책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일 텐데 저에게도 제 인생 책 10권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이 책을 좋아하고 이 책 안에 담긴 김승호 회장님의 정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좇아서 살고 싶고 실제로 제 삶에서 녹여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가치들, 진짜 생각, 모든 것이 생각이다. 모든 세상의 모든 일, 모든 것들, 현존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생각, 큰 생각, 괜찮은 생각, 성공하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라. 그리고 그런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너 자신을 계속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 계속 공부하고
공부한 것도 그냥 공부에서만 멈추지 말고 밖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도전으로 계속 바꾸고 그러면서 더 네 자리에서 성공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작은 습관들, 작지만 우리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작고 사소하지만 우리의 삶과 성공을 결정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습관들을,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라. 초심을 잊지 말고 항상 기초 기본을 중시해라. 이 허리를 바로 세우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된다라는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가장 멋지고 단단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멋진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5회 동안의 리뷰 어떠셨습니까? 5회 동안의 리뷰를 쭉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한 권의 책을 그대로 읽으신 효과 내지는 뭐 제 생각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효과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5회를 다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이 생각의 비밀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책 다시 사시거나 책장에 있는 책을 펼치셔서 이 안에 있는 이 멋진 가르침들, 멋진 문장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